수고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면에 모습처럼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좀 추운 날씨네요 오늘.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주말이라서 다니는지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열차도 15분씩 연착하고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9월에 더위가 있어서 우리 강연회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처음에 종교가 없어지는 탈종교 시대에 종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총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았고, 지난달에는 외관 베네딕토 스토원을 방문해서 토마스 버튼의 영성 세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구한 말에 미국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서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업적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은 교수입니다. 김재현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상 칼리지 소속의 김재현입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뜻깊은 아카데미아 후마나 제86회 강연회가 개최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음악 연주로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조소프라노의 김정화 교수님, 바리톤의 김만수 선생님, 첼로의 김민영 선생님, 피아노의 최주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하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기 선교사인 베어드 목사님의 부인이신 애니 베어드가 번안한 찬송가 두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나는 갈 길 모르니를 편곡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명으로 안혜리 여사는 개성학교를 설립한 안희화 목사님의 누님이시며 계명대학교 이대학장이신 안구화 목사님의 부모이십니다. 슬픈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아카데미아 후마나 회장님이신 신일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강연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마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춥날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해 주신 정순모 고모님, 김남석 이사장님 비롯한 배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달력을 보면 한겨울인데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한겨울이고 이 계절도 가시방을 좀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추운 겨울이 곧 올 텐데 여러분 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네분 음악인들 감사합니다. 김장 선생님, 김만 선생님, 또 저희 선생님하고 김윤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강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학년도 장시간 마지막 강연의 주제를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개화기 시대에 한국에 와서 활동하신 외국의 여성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두 페이지를 펴보니까 오늘 아침은 또 저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남성이 된 것이 좀 부끄러운 그런 시간입니다만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자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소개는 누가 해드릴까요? 사회자가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 선생님은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부교수님이신 김양수 교수님이십니다. 계명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 선교사의 일지를 통해 본 개학이 여성주의 태동 배경 및 개학이와 미국 여성 선교사 관련 논문 다수 논문을 쓰셨습니다. 우리 강연대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우리 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교양영어와 생태문화유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양영어는 제가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교과목으로 오늘날 영어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계는 제가 개별적으로 개발한 교과목인데요. 영리 환경문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성찰과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개화기 미국 여성 선교사 이야기는 저의 전공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화기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1919년생이셨습니다. 1919년요. 그래서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라는 호주 선교사,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회 선교관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호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총각 집사로 있다가 30대 초반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있다가 아버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권사였지만 제 외할머니 또한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2대째 그 신앙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 외가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제 외가와 아버지가 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니와 그러니까 제 외가가 경남 함안입니다.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이모는 여학교를 졸업했지만 외삼촌들은
당시에 동경 제국대학을 졸업하는 등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6자녀들, 그러니까 딸 셋, 아들 셋을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제 큰오빠, 큰형부, 그다음 작은 오빠는 원로 장로입니다. 막내 오빠는 시무장로고요. 저는 늦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30대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과 해방 후 그리고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을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때, 끼니는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때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덕분에 제 외가와 아버지가 의식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제 아버지와 외가에게 전해주었던 분들이 누구인가라는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들어왔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이 여성 선교사들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선교사들이 제 눈에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오다니 어떻게 여성들이 이 당시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이죠. 이 여성 선교사들이 왔던 1800년대 후반은 영미문학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정확하게 1837년에서 1901년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64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때는요 아이디얼 워먼후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모 양체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어떤 여성상은요 가정의 천사입니다. 즉 여성은 가정에 한정된 존재였고요. 사적 영역에서 내조자였습니다. 양육자. 그리고 반면에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 경계가 명확한 시대입니다. 모든 여성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가정에 한정적이고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는 여성의 교육의 기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사실 여성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소설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는 소설이 있죠. 테스 오브 더블을 읽습니다. 더블과 테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여자 주인공 테스는 학력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작품이 189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1800년대 후반까지 교육 수준이 낮았고요.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상당히 높은 학력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초등학교 중에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교육 수준이 낮았고요. 미국의 경우에 최초의 여성대학은 1837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성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피메일 세미너리입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여자 신학교였습니다. 이게 이제 칼리지로 바뀌는 데는 1888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1800년대 후반이 되어야 여자 학교들이 이제 문을 여는, 여자 대학들이 문을 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초의 여자 대학인 마운트 홀리오크는요, 이 대학은 지금 이 대학은 인문학 중심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데요, 명문 중에 명문으로 꼽히고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자 대학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채기 교수님 맞죠? 맞습니까? 여자 대학으로? 예, 신채기 교수님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최초의 여자대학 출신이고 그 따님은 미국 최초의 여자대학 출신이라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65년에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여자대학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여성은 미국 문학사에서 보면 1870년대를 보고 있습니다. 1870년대 이제 신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1890년대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당시의 신여성들은 기존 여성들하고 달랐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당시에는 한 8, 9명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신여성들은 4명으로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여성이 나오고 여성들이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1800년대 후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마 국내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았다라는 추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더 큰 마을로 내지는 중대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내도 아닌 이역말인 조선으로 당시에 오지나 다를 바가 없는 조선으로 향했나라는 게 제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한 3가지를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겠으면 첫째, 이 여성들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았겠나. 불타는 사명감, 철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 부산으로 가야 되나? 자, 요코하마로 가서 우리나라 부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또 어떠냐면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배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참 배멀미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되는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우리 그 당시에 위생관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에는 풍토병도 아마 이겨야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배를 타고 와서 풍토병도 이기고 이렇게 생존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고도 용감하고도 강인한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추측만을 가지고 자, 이 여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성들이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3, 40년 체류하면서 그 생활을 기록한 기록물, 일지를 비롯한 기록물이 제가 조사한 첫 번째 자료였고요. 두 번째 자료는 방문객으로 당시에 여성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방문객으로 와서 기록해둔 기록물,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계약위에 설립된 교회의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위에 설립된 그 교회사 보면 반드시 여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도회라든가 이런 사경회라든가 그래서 계약위에 설립된 교회사. 네 번째는 계약위에 설립된 여학교 교사를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 4영역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 표현으로는 신앙의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앙의 동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책을 좀 어떤 책인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책일 것 같습니다. 셜로드 홀의 닥터 홀의 조선 회상입니다. 이 책은 물론 이제 셜로드 홀 남성이 있었지만 어머니 로제타 홀에 대한 이야기가 책 내내 나옵니다. 많은 분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로제타 홀은 이화학당 내에 최초의 부인병원인 보구여관이라는 이 보구여관은
보종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기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기관이라는 부인병 이름입니다. 여기 이대 의사라고 하던 로제타 홀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그 아들 셜우드 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1984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대한결핵협회에 맨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 책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이분이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호주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번역되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최초로 결핵과 싸우기 위한, 결핵 퇴치를 위한 결핵병원을 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도입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릴러스 언더우드는 이제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릴러스 코튼 언더우드는 누구냐면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요 명성 항우의 2대 주치의로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미리 와 있던 언더우드 박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이 릴러스 코튼 언더우드가 나이가 8살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이따 사진 보여주겠지만 참 애리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15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살아왔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티 노블의 일지입니다. 42년 동안 이분이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분은 아서 노블의 부인으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선교사로 왔고 같이 이제 부부로 왔는데 사실 그때 선교사 부인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 온 여성 선교사는 유급이었지만 남편을 따라온 분은 무급이었는데요. 그래서 매티 위코스 노블스 노블일지 저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894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일지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클라라 브루어는 김중순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브루어 선교사의 한국 생활 40년 해서 그건 남산교회 백주인 기념 사업으로 김중순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클라라 브루어는 브루언의 첫 번째 부인인 마사 브루언의 사망 이후에 재혼한 동산병원의 간호사로 있던 분과 재혼했는데 이분이 엮어놓은 것을 김중순 교수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정신의학교의 사료연구위원회에서 애니 앨런스는 누구냐면 명성 항우의 1대 주치의였습니다. 1대 주치인 애니 앨런스가 이 애니 앨런스는 의사로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그 배에 누구랑 왔는가 하면 유경공원의 교사인 길모, 벙크, 헐버트 이 세 사람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대되어 오는데 그분들과 같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인 벙크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 앨런스 벙크 이렇게 되는데 이건요 제 논문을 읽은 협성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나 하면서 책을 연구실에 보내주신 책이라서 애니 앨런스의 친필 편지랑 이런 것들이 다 엮어난 책으로 정신의학교에 이분이 정신의학교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플로렌스 모레이는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래도 좀 일제강점기에 기하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온 분이고요. 엘라스 와거너라는 이 사람은 조선의 아동생활 썼는데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책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한국의 가정생활을 기록해 뒀고요.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쓴 기록물입니다. 이사벨 비숍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여기도 보면요. 이분 이사벨 비숍은 우리나라에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와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가 내예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그 여성들과 접촉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상세히 그 생활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결혼 모습이라든가 당시의 어떤 사회의 모습들을 비주얼이 아주 상세하게 좀 그려놨고요. 엠마 크레벨의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됐나라는 이 책은 우리나라 서양 전례관 1호가 손탁입니다. 예, 손탁에 이어서 손탁이 한 1년을 배웠는데 중국에 있던 엠마 크레벨이 와서 서양 전례관 노릇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국내 여성들의 생활이라든가 그것도 그 당시에 여성사회 잘 알 수 있고요. 메리 테일러 이 사람은 누구냐면 1896년에 미국이 금강 채굴권을 갖게 됩니다. 따내면서 고종이 허락을 받고 금강 채굴권을 따내게 되면서 알렉산더 테일러가 오게 됩니다. 와서는요 이 금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을 다 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자 큰아들인 테일러의 큰아들이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대기회가 있는데 그때 일본으로 갔던 메리 테일러가 일본을 왜 가는 이 사람은 배우였어요. 이제 배우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결국은 또 인도로 이렇게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 1917년부터 25년간 우리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놓은 책인데요. 메리 테일러 후방 목걸이도 있고 에밀리 캠프 이분은 누구냐면 작가이자 화가입니다. 예. 자 키스도 빠졌네. 키스의 올드 코리아는요. 키스는 누구냐면 화가입니다.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가장 많이 옮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스코치라는 분이 편집자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 한쪽에는 키스의 그림이 있으면 한쪽에는 언니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다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혜석과 김구영이 최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정보부터 여전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내리성교회 130년 역사학부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전용 예배당이 언제 설립이 되는가 1895년에 설립됩니다. 이 교회 여성 전용 예배당은 어떻게 설립이 되냐면 여성들이 허드렛 일, 다시 말해서 남의 일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 26원을 가지고 4.5평짜리 전용 예배당을 설립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110년사라든지 사진을 보는 이런 것들고요. 강권사님이나 이런 것들 여성분들의 활동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사입니다. 그다음 다음으로는 개학에 설립된 유학교인데 유학교 교사인데요. 유아백년사라든가 정신유학교 75년사. 유아는 아시다시피 우리 최초의 여자 유학교고요. 1886년에 문 열었지 않습니까? 정신유학교는 1887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유학교 교사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백년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냥 유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근대 여성사고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명백년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신문이라든가 예수의 신부 이런 신문들은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여성 잡지들도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부모님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계기가 되어서 제 부모님의 삶 전체의 절대적 중심이 되었던 그 신앙과 그 신앙을 가져왔던 분에 대한 제 작은 관심이 예상치 않은 소득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기와 미국 여성 선교사 관련으로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6번 그리고 아무리 퍼시픽 연구재단에 여성과 문화 파트에 2번 동일 장학재단에 1번 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과제는
미국 여성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개혁 운동으로 시작한 금주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금주운동은 우리 1930년대 우리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금주운동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주가라는 게 1931년에 있었는데요. 이 금주가도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가? 여성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네, 김대세라는 여성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금주운동의 모체는 우리 한국에서 왔던 여성 선교사들, 우리는 그렇지만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된 그 금주운동을 금주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주협회 이름이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에서 유니온입니다. WCTU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여성 선교사들이 WCTU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금주운동이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여성 선교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세운 유학교 학생들과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그걸 조사하는 추진 배경과 전개 양상을 조사하는 그런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어떤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제라피 메리스 그랜드는 아시다시피 미화학당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조선에 왔을 때 52세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이제 몸을 바치겠다 이 생각으로 오신 거죠. 만든 감리교회 여성 선교부에서 파견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왔는가 하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윌리엄 스크랜턴은 아시다시피 의사죠, 그죠? 그래서 의사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1886년에 미화학당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 옆에 요번은 제가 명성황후의 일대 주치였습니다. 앨리스 브렁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고요. 장로교 여성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앨리스 호트먼드들은 이분은 2대 명성황후의 주치입니다. 예, 그리고 저 메타 하워드라는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보구여관은 유학당 내에 설립된 최초 여성병원입니다. 예, 최초 여성병원인데 그 병원을 또 왜 설립하게 됐냐면 뭐 이야기 기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세타워를 보고용한 2대 의사입니다. 예, 의사고요. 그 다음 매티 노블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수 노블의 부인으로 와서 월급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호턴 언더우드 이야기했는데 릴스 호턴 언더우드입니다. 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로세타 호울과 남편 윌리엄 제임스 호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박사고 누굽니까? 릴스 호턴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입니다. 1890년 출생이고요. 원한경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에텔 언더우드와 결혼했죠. 그 아들이 원이란입니다. 자, 이 원이란 이분이 지금 원이란 이분도 지금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아들인 원한강이라는 분이 연세대 30년간 명문가 교수로 기직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미국 들어가셨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성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왔냐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그러냐면 항상 남성이 몇십 년, 몇백 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성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남성 아니면 프린스턴 같은 남성 대학들은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여성들은 한 200년 가까이, 150년, 200년 가까이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 모든 것들이 남성이 주도적으로 가고 여성이 최소한 20, 30년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남녀 여성 선교사들이 동시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국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동일한 시기에 입국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1882년에 종이 수호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미국 공사관인 푸트로 임명이 되면서 이종이 공사관 설치를 하는데 84년에 자, 알렌이 옵니다. 미국 장로 소속 알렌이 오는데 알렌은 중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왔는데요. 이때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알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188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개화파 보수파에 싸우면서 자, 명성황후의 조카인, 그러니까 민비의 조카인 민영이 정말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는데 아주 큰 중상을 입었답니다. 자,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막 불난세우니까 외국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요. 또 알렌은 남아가지고 민영익을 치료했답니다. 민영익이 다 죽은 민영익을 살려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알렌이 고종 그리고 황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바로 조선의 복음의 문 열리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황실에서 정말 인정하는 그런 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펜젤러가 부부가 입국하게 되는데 이 아펜젤러는 감리교 정식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85년에 그냥 하시죠. 85년에 언더드 박사가 입국합니다. 그리고 85년에 감리교의 메리스 그랜턴하고 윌리엄스 그랜턴 부부가 입국하고요. 그 다음 이제 84년에 그 갑신정변에서 황실의 그 인정을 받은 알렌을 고종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광해원을 설립하도록 허락하죠. 처음에는 광해원을 딱 이름이 뭐냐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예, 제중원이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 제중원에 설립이 됐는데 갑신정변에서 치료를 한 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주치의가 됩니다. 알렌이요. 주치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해원 설립했잖아요. 제중원인데 황실에 가서도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광해원에 오는 사람들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 환자에 대한 치료였습니다. 여성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여성 환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남자 의사한테 몸을 보이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여성 의사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 여성 의사를 장로교 해외성교부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애니 에러스입니다. 애니 에러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경동 교사인 벙커와 같은 배를 타고 왔다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88년에 릴러스 호턴 언더드가 옵니다. 2대 주치의를 오면서 릴러스 호턴 언더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중원과 황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에 좋지 못한 소문이 외국인에 대한 소문이 방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백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내지는 어린 아이를 잡아서 가루를 넣어서 약을 쓴다. 이런 소문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릴리스 호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걱정이 된 언더드가 에스코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본 대로 호튼이 8살 나이가 많았고요. 쭉 보시면 이제 마페하고 이런 분들이 쭉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까지 약 3,0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내한합니다. 89년에 호주 장로회가 오고요. 자, 이거는 보빙사를 이제 조선에서 미국에 파견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80년대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경들만 초가집이 이렇게 절개가 있죠. 그 다음 남아 교육을 위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요. 옆에 이 사진은 선교사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 빛이 번쩍해서 놀래가지고 모두 동그란 눈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눈이 모두 막 동그랗게 떠있죠. 그런 사진이고요. 자, 이거 시대적 배경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초원의 집이라는 The Little House on the Prairie라는 로라 잉글스 와일드의 자신성 소설을 MBC 문화방송에서 계속 옛날에 반영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배어 있는지, 말마다 주님을 얘기한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생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원의 집이 1870년, 1800 후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당시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해서 초원의 집을 작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 남장교, 북장로의 남장로의 강의에 이렇게 이제 막 보니까 자, 우리 선교를 각각 분할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선교지 분할인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공동으로 관리를 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 북감리에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북장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대구 경북이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 경남 부장로에서 관할했습니다. 캐나다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조선 지역별로 선교를 담당하게 되죠. 남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여선교사도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예, 이제 개화기에 건너온 미국인들 한번 보시면 어디 아펜젤러가 있고요. 배제학당과 아펜젤 1885년이죠. 배제학당이요. 아까 유학당 그 1년 뒤인 1886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신학교와 언더우드 선교사 학생들하고요. 그 다음 우리 아담스 목사님 선글라스 끼고 부인과 이렇게 있는 사진은 제일교회 백년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 자, 유학당 이사교사들입니다. 네, 정신의학교 학생들과 예선교사들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1890년대 왔던 남녀 선교사들입니다. 가문이나 선교사들, 아펜젤러 부인, 아까 매티 윌콕스 노블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왔던 선교사들의 가치관이 어땠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중류층 이상의 정말로 남부를 게 없는 풍족한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대학을 나왔다, 남자분들이 대학을 나왔다 해도 남자분들도 특수계층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comfortable circumstances 상황에서 정말 편안한 여건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고요, 복음주의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루데영이라는 이분은 누구냐면 성대문과를 나와서 개학에 왔던 선교사들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분입니다. 한동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당시 조선인들이 미국 선교사들을 높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지난번 우리 9월달이었죠. 서울대 그 교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개학기에 기독교 신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구체적인 활동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 선교사들은 학력이 대학을 반드시 대학 졸업자라야 선교사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어플라이 조건이었어요. 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고등학교를 보시면 안 되고 고학년이다. 이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렇게 할 때 고학년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온 분들은 의사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 의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나온 분들이잖아. 펜실베니아 여자의대라든지
시카고, 보스턴 여자들이 이렇게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왔던 분들, 우리나라에 왔던 개화기에 왔던 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정말 우리 조선연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남성은 대학 졸업도 여성은 고졸 이상이었고요.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 SBL 출신들이었습니다. 무디 선교사의 그 어떤 강연에서 은혜 받은 그 무디 선교사에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었고요. 학생들이었고요. 나이는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독신이라 했습니다. 조건이 독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결혼해가 오든지 부부가 오든지, 부부는 오는데 남편에게만 월급을 줬고요. 부인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보다 정말 낙후된, 우리는 뭐 낙후된 정도가 아니죠. 예, 선교지로 자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왔던 여성 선교사들은 어떠니까? 이 여성 선교사들을 후원한 미국의 해외 선교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중산층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들의 가치관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빅토리아주 후기의 문화적 배경이 그 중에서도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 굉장히 진취적이다 하면서 가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가정성을 신봉하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미혼 여성이거나 아니면 아까 부부 선교사인데 부부 아내는 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과 신방, 상담 등 1인 다역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과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나는 본보기가 되는 생활들입니다. 정말 온화하고 친절하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동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일지를 읽어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 개화기의 여성들의 문명은 당시에 제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다 일해야 되잖아요. 제사 상차려야 되죠. 과도한 장례나 풍수설을 너무 빠졌습니다. 혼인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약혼을식부터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차를 생략하면 아주 정말 배우지 못했다 이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성이, 상종 여직원이, 출거지약이니, 남아스로 사상, 정말 여아의 목숨은 굉장히 천시했죠. 일부 다처제입니다. 경제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첩을 2명, 3명씩 막 두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남학 여명해서 남자는 배워야 되지만 여자는 글을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여성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광객들이 와서도 이 여성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정말 최하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관광객들이고 여성 선교사들이고 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미국 여성이 본 조선 여성 한 분 있습니다. 자, 이 여성 선교사들이 와가 처음 보니까 낮에 왔는데 여성이 없는 걸 저는 남자만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남자들에게는 편하고 유리한 풍속, 6살 이상으로 보이는 중상류층은 못 봤다. 혼도 없고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존재, 메릴 스프린트는 이야기했고요. 1000명 가운데 한 여성 1000명 가운데 2명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다. 예? 미신, 남자들이 잘못된 교육, 문명, 극히 낮은 법적 권리, 냉혹한 간섭은 어떤 세계의 국가보다 더 낮은 지위를 여성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모두 다 장옷을 써야 되었고, 예? 기녀 말고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예, 이분은 엘자베스 비슈업입니다. 영국 여성들의 아이돌이었죠. 지리학자이자 관광객이고 아주 부유했답니다. 이 당시에 부유하지 않으면 못하실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왔던 관광객 여성들도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 공통점이었어요. 자, 이 모습하고 이분이 지금 엘자베스 비숍입니다. 선글라스 끼고요. 남장을 해서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옷을 입었고요. 이렇게 쓰고 다녔고, 평양이나 저 북쪽에는요, 이렇게 바구니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다듬이질하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모습들이죠. 어머니들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조선 여성이 보고 미국 여성이 보겠습니다. 자, 메리스 클린턴이 보니까 우리들이 길에 나타나기만 하면 분열자들은 급히 문 닫아버리고 아이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다음 처음에는 굉장한 의심받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요, 이 두 번째는 로제타 홀입니다. 평양에 갔는데 너무나도 볼거리였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사람들을 10명씩 한 조가 되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10명씩 한 조가 되어서 5분씩을 보게 합니다. 5분씩을 보게 하는데 이 로제타 홀이 이렇게 일지에 보면 참 이게 전도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하면 말 안 들을 거기 때문에 5분씩에서 10명이 나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반드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 아까 셜롯 오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너무나도 유용한 선교도구였다. 자, 왜 오라고 그죠? 오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셜롯 홀이 아기였는데 이제 파란색 눈을 보고 개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고요. 1,500명의 부인 아이들이 나를 구경했을 것이다. 그 다음 우리 동산병원을 설립한 존슨 우리 선교사의 부인 에디스 파커 존슨은 외국인 백인 여성과 백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경꾼들이 몰려들 바람에 대문이 부서지게 된다. 예,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옷을 이리저리 조사한다든지 모자를 벗겨 본다든지 머리카락을 잡아가 펴본다든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죠. 예, 이렇게도 했고요. 그 다음 릴리어스 코튼 언두드는 결혼을 아까 언두드하고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신혼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순례 여행으로 순례 전도로 전국에 한 7, 8개월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 두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거 침발라고 문이랑 문을 다 뚫어가 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들은 안 공기가 너무 갑갑하니까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이제 나가보기로 한 거예요. 새벽에 바깥 공기 쐬러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와가지고 순례 전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나가기로 했는데 새벽에 나갔는데 조선의 똥개가 막 짖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또 덮여가지고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여자라는 말이 불길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번져나갔는데 미국의 한 시골에 사자나 코끼리가 나타난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흥미거리는 되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가 여인숙에 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 집안을 꽉 메웠다. 문이란 문은 모서리 구멍을 잔뜩 났다. 손가락을 적혀서는 문의 종이에 살짝 눌러 구멍을 내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볼거리였다고 합니다. 볼거리였고요. 예, 에디스 파커 존스나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여성의 복식 이건 제가 빅토리아 때 우리가 그 센스 앤 센스빌리티나 오만과 팬님 이런 영화들 보면 그 빅토리아 하여튼 보시면요 치마들이 다 길잖아요. 길고 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패션일까 봤더니 당시에는요 다리를 내놓는 게 굉장히 정숙하게 맞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 다 치마가 길고 그리고 모자를 꼭 써야 되었답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를 써야지만 정숙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치마 길고 모자 이제 신여성들이죠. 1880년대 신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옷 스타일이 이랬다라는 걸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 여성 선교와 조선 여성이 어떻게 만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법으로 여성에게는 여성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남성이 가능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 대상은 여성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여성 선교사 가정으로 분여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굉장히 제가 여성 선교사들이 참 똑똑하다,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이 좀 언능하고 말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그 여성들이 각각 처해진 상황을 모르니까 잘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훈련시켰는가 하면 전도부인을 만들었습니다. 전도부인을 양성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부인의 역할이 그 일지에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요 전도부인의 사례가 5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원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본심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신방 가고 그분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 이렇게 찾아가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부인의 관량이 굉장한데요. 전도부인 바이블 woman과 함께 동행해서 신방하고 위로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 최초의 여성 모임을 결성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에 여성들이 다른 모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성 선교사 와서 최초의 여성 모임들 해서 결국은 성경 공부하면서 문명도 탈출하게 되고요. 여성 어떤 그룹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공부방 및 사경에 개최되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결 교육하고 위생 교육 시키고요. 최초 근대 여학교에 나가 유아학당, 정신여학교 그리고 유아학당 내에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최초 여성 전용병원, 병원만 이렇게 둔 게 아니고 간호원 양성까지 하게 되고요. 이때 간호원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미만인들을 간호원으로 썼다고 합니다. 훈련시켜서.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훈련시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간관념부터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시간관념이 없을 때요. 너무 늦게 오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시간관념, 그 다음 위생교육 이것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도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지냐 돌짝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연자들이 정말 배움에 열성적이었어요. 이 책, 아까 그 여성 선교사들이 기록한 책 전부에 보면 본연자들의 그 열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아마 선교사들이 잘 말씀도 가르치겠지만 그 배우고 잘 열정이 가기 때문에 여성 신도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본연자들의 변화된 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여학교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미리스 브랜드 너무 잘 아시고요. 유하고 NALS가 정신여학교. 자, 유아학당이든 정신여학교든 정신여학교든요. 이 학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여성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설립했고 어떤 교과 과정으로 설립을 했는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나라는 부분입니다. 물론요 한자도 가르치고 물론 성경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한자 가르치고 국어, 도화 이런 것들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과목을 2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 서양 음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늘 처음 따지 여성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업조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을 이렇게 못하고 업조리더라. 그런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런 식으로 그죠? 해서 성악을 가르치고요. 찬송가를 통해서 음악을 가르쳤다는 거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 여아들에게 어떻게 해서 정신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여성 여아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합창이라든지 중창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창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공예배당에 1918년에 보면 국내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보급됩니다. 이거는 보니까 여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 보러는 전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는데 그때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체육교과를 아이들에게 보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아들이 굉장히 그 청시 대상이었고요. 체육을 보급한다. 체육은 어떻게 해야 하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움직이는 건 마음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체조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농구, 배구, 야구, 정구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활동적 여자아이가 되도록 했는데요. 메이킹이라는 것도 190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이킹도 처음부터 용모가 출중한 여학생을 뽑아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막 움츠러져가 있는 여학생들에게 자세 바른 사람을 메이킹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1914년에는 브라운리라는 여성 선교사가 유치원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 월터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유연체조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학교 교육을 통해서 처음으로 음악을 아이들이 맛보고 또 그 다음 체육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여학당 학생들과 교사들의 수업 장면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 여학당이지만 여학당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메리스 프린팅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려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3년이 되지 않아 교실을 정축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요. 곧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04년, 1908년 이런 식으로 중경부, 고등부 가고 전문학부는 1911년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자, 일상에 끼친 영향으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이제 치마는 질질 끌 정도로 길고 저고리는 짧고 그 다음 가슴을 꼭 동동 매고 이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월터 선교사와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의 건강에 지금 입는 한복이 너무 불편하겠다. 아이들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고안한 게 쪽열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딸린 옷인 거예요. 위아래 딸리니까 이게 흘러내릴 일도 없고 이런 걸 고안했습니다. 고안해서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체육 시간에 또 아이들 좀 편하게 이렇게 입혔는데, 자, 월터 선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화에서 이 같은 변화를 일으킨 후 석 달이 지난 여름에 영변에 가게 되었다. 주일날 작은 시골교회 갔는데 어린 소녀들 한 무리가 바로 우리 앞자리에 앉았었다. 오 세상에, 그들 모두가 조끼 허리를 달린 치마를 입고 있었으니 나의 놀라움이 어떻게 있겠는가?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말하기를 잠시 고향에 다니러 왔던 이화 학생이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느꼈다. 이 나라 전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정말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뭡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 선교사들이 주로해서 여아이들의 건강도 생겼고요. 아시다시피 그 여학교 교복을 누가 이렇게 개량 한복, 뭐가 있는가? 여성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 한복을 입은 사람은 신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옷에도 우리가 일상 입는 옷도 여성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서 개량 한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들까지 일으켰습니다. 정신의학 도지선생님과 찍은 사진이고요. 학부모 참관 수업 있고 화학 수업, 책을 전공해서 하는 실험 수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브라운리 선교사가 1913년에 유치원을 설립했다고 했죠. 당시 13명의 아이들로 데리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성 선교사들, 여성 선교사들하고 여학생들 사진입니다. 자, 풍금 반주에 맞춰서 율동하고 노래하는 여학생들. 당시에는 경이적이었던 여학생들의 야구입니다. 야구하는 모습.
경이적이겠죠. 그 여자애들 조심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경이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무 치는 학생들, 여학생들입니다. 스케이트 타는 여학생들. 자, 조선 최초의 여성 체육인 김신실 선생님하고 책반 여학생들입니다. 김신실 선생님과.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여성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인 보고요관이라는 여성병원, 산부인과 병원. 왜냐면 메리스 그랜턴이 와가지고 보니까 출산을 하다가 너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제왕절개도 없었고요. 아이가 거꾸로 있다든지 이러면 산모도 아이도 다 죽는 너무 이거 출산하는 게 대단히 위험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 여성 선교부, 미국의 감리교 여성 선교부에 요청을 합니다. 의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왔던 분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메타 하우드라는 여성입니다. 시카고 의사의대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1년 있다가 1888년에 와서 1889년에 가버립니다. 왜냐면 1년에요 3,000명이 넘는 여자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보살펴야 했는데 간호사도 없고 혼자서 그걸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정말 죽게 되었어요. 너무 과로해서. 그래서 89년에 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왔던 2대 여성 의료선교사가 로스타 홀입니다. 이분이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요. 와가지고는요, 여아들도, 그러니까 유학당에 있는 여아들에게 생리학 이런 걸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예, 이런 교실까지 해서 가르쳤고요. 이분은 평양에 또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양에 여성 최초의 병원 강의여관을 또 개설합니다. 하고, 그 다음 평양에 가서 오석형 하고 그쪽에 누굴 만나면 오봉렬한 여자아이가 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는데 점자를 도입해서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초의 맹인학교를 설립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구대에 특수학생들을 위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3대 건물을 로제타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로제타관은 이 로제타 홀의 이름을 따서 로제타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맹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하고 그리고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보고요관 내에 간호원 양성소를 만듭니다. 간호원들까지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903년이고요. 1906년에는 세브란스 병원 내에 쉴즈가 간호원 양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조선 여자의학교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보고요관 내입니다. 네, 수술하는 로제타 홀. 이제 보고요관 이 여성분이 에드먼즈예요. 에드먼즈와 그 예모식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이름은 여기 나왔다시피 김정동입니다. 그 남편 이름은 박유산인데 이 결혼 때 사진입니다. 김정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16살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박유산이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았습니다. 박유산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 김정동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 김정동의 모습이 달라졌죠. 박유산은 저 모자 밑에 상투가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로제타 홀이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로제타 홀이 보고요관 내에 있을 때 김정동이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통역을 했던 거예요. 통역을 했는데 김정동은 자기는 의사가 되기 싫어했어요. 그냥 피를 보는 게 너무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 로제타 홀이 화상 걸린 사람을 피부 이식을 하고 그때 은청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은청이를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세타올이 김정동을 미국에 있는 의대에 데려가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김정동만 데리고 가자니 박유산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동은 볼티모어 여자의대는 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전신인 볼티모어 여자의대에서 MD를 받게 됩니다. 자, 학위를 받기 3주 전에 이 박유산이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김정동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남편이 아내를 내조했습니다. 뭘로? 정운사를 해서 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기 3주 전에 이제 목숨을 거두죠.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은요,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에디스 홀인데 이 아기도 이실에 걸려서 조선에서 죽었어요. 죽고 이제 셜로드 홀만 데리고 이제 조선에 옵니다. 누가?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는 세례명이고 박유산이니까 남편 성을 따서 박에스더, 우리 이 치범이 박에스더 김정동 같은 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더가 이제 보고요관에서 평양에 광해요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마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말을 타고 와서 치료하고 무료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과로를 했어요. 과로를 했는데 과로와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몇 살이면 34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34살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요 아이 있죠. 셜로돌이 16살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그 에스더 이모 하면서 따랐습니다. 에스더 이모 하고 따랐는데 에스더가 폐결핵에 걸려가 죽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셜로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 이모의 목숨을 앗아간 그 병, 나는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서 반드시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는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러면서 미국에 갔어요. 가서 진짜 의사가 되어 왔습니다. 폐결핵을 의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의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짓고요. 그리고 1932년에 크리스마스 시를 우리에게 보급하는, 크리스마스 시를 알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걸 보급해서 결핵 퇴치에 정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 퇴치에 앞장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한 게 아니고 이 미국 선교사가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에디스 홀인데 셜롯 홀이 이렇게 되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병원은 해주 요양병원을 짓고요. 이 아내도 의사였습니다. 메리언 홀도 의사였습니다. 부부 의사가 와서 우리 조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사랑하는 크리스마스이고요. 평양 맹학교 아이들 로세타홀이 한갑때 로세타홀에게 이분들이 한복을 지어줬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제 부녀자 개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성경 공부방 여성 최초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경의 부녀자 교육, 그리고 아까 부녀자들의 열성이 굉장히 대단했다 했습니다. 제1교회 여성 사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모습, 1900년대 초라고 합니다. 예. 이 전도부인인데요. 이분 성함이 전상덕이라는 전도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부인이 미망인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5원이라는 어떤 그 수고비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가난한 그 미망인들이 그 5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상덕이라는 이분은 사실 제 아버지한테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려 박사나 뭐
박영선 목사, 그다음에 뭐 유희관 장로라든가 조만식 장로 이런 분들은 아버지한테 이름을 들었는데 여자분들은 이름을 많이 안 들었는데 이분 이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삼덕이라는 분이 당시에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했고 600명을 전도를 했고요. 휘장 세례라는 걸로 이분이 살아내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윌리엄스 그랜턴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분 남편이 세례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 어떻게 만나나 이렇게 해서 휘장을 쳐놔놓고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내밀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휘장 세례를 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열성적이었어요. 600명이나 되는 분들, 그리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를 안 후에 나는 자조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건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를 맡겼던 거고요. 이렇게 제1회 강릉의 전도 부인데 여성 선교사가 있죠. 존스 선교사의 부인 벤겔입니다. 벤겔인데요. 이분이 백헬렌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영화 여학당에 교사했던 백헬렌이라는 여성도 전도부입니다. 박물장수 같은 분들에게 위로하고 굉장히 그 어떤 여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합니다. 네. 매티 노블하고 전도부인들. 이 평양에 1900년에 여성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분은 선교사 마켓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부인,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정말 멋지게 달려줬어요. 우리 집 양반은 예수 믿기 전에는 노상 술을 마셨고 가진 잘못을 다 저지르고 집도 찌르시기 마련했는데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집안 사람도 살펴봐준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죠. 남편은 사랑채에서 식사를 했고 나는 부엌바닥에서 먹었어요. 그는 한결사에서 쓰는 말투로 내게 모욕적인 이름을 부르는 일이 흔했습니다. 화나거나 술 취하면 두들겨 패는 일이 일수였고 예수 안 믿는 유염집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참했어요. 남편이 예수 믿은 후에는 저를 때리는 일도 없고요. 사랑채에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며 내게 대한 말씨도 친절해졌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눈답니다. 지난날은 참으로 악몽 같았어요. 오늘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맛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강화읍에 사는 어느 여인이 한글을 열심히 배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나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따른 기천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 자기가 부리던 종목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을 읽은 후에 그들을 검면하며 종문서를 태우며 자유인이 되게 했다. 신화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화순은 외국 여성들이 조선의 아픈 강화군들을 밤새워 강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때 콜레라가 유행할 때입니다. 한 번은 외국인 여성이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가난한 환자가 죽자 그 시체 위에 엎드려 우는 것을 보았고 이 외국 사람들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 것은 그 종교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을 있게 만드는 것이며 내가 이제껏 꿈꿔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거룩한 것이리라. 나도 그것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화스는 누구였냐면 술도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행주의 강둑 모래 위에서 하루 종일 비우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사례들이 아까 제가 읽은 책들, 신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만 보시면 86년에서 13년까지 여성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당시에는 다 4년제였다고 합니다. 4년제였고요. 서울 정신 일신여학교 교사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일신여학교 교사는 못 읽었습니다. 일신여학교 배화 명신 부산에 그죠? 일신여학교 배화 명신 숭이 루시 정명 호수도 진성 영명 우성 수피아 약현 신명 우리 대구의 신명 그다음 기전여학교 전주에 영생 명신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여학교들이 여성교육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여학교 교육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이게 다 퍼졌습니다. 퍼지고 이 여학교 교육의 교과가 이제
국립여학교들이 생기면서 모든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국 여성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조선 여성 사회의 문화 변동을 이끄는 주체자들이고 최초의 그룹들로서요. 그 문화 변동을 또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만 전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신여성의 가치와 여성 문화를 조선 여성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신여성과 근대 여성 지식인의 성장의 배경이 되는 근대 여학교를 설립했고요. 여성들에게 의식, 고양과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음악 교육과 체육 교육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교육입니다. 그 다음 여성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여성 치료와 건강관리의 선두주자로서 전국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발달을 위해서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했고요. 여성 간호사를 양성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도부인이든 우리가 간호사로 취업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여서 개몽했고요. 여성 전반적인 인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여성 선교사들은 특수계층만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여성들, 그럼 일반 서민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전도 대상이 미국 선교사들 전도 대상은 여성이든 아이든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 모두 똑같이 선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성 선교사를 만났던 사람들은 행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층과 무관하게 일반 여성 선교사들 의식 구현했습니다. 최초로 여성 커뮤니티를 만들고 신여성의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걸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또 논문도 좀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보 단계입니다. 느낀 점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지고 있는데요. 빛을 지고 어떤 빛을 졌는지 비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초보 단계 연구 단계에 있지만 최소한 무슨 빛을 졌는지 목록이라도 알리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나. 덜 추워서 이런 빛은 지고 있다라는 건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빛을 지고 있는지 계속 밝히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식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교수님. 네, 그 질문이 많을 줄 알고 질문 맞은. 저는 이 그 화려한 그 개화기 여성들의 활동과 또 그 선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여기 하나 가신 분들도 있고 한국학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과 찬란한 문명과 조선 500년 유학이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조선 말의 조선을 표현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 이게 정말인지 좀 약간은 너무 일방적으로 보는 건지 정말 축적제도 안에부터 과부 모사 묘 왕치 사례 교육 차별 이게 그 조선의 마지막 결과적인 결산적인 이미지이고 그림인가 이어야 되는가 라는 조금은 이 한국 쪽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아니면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나 이쪽에
조금 반론이나 아니면 이 일방적인 관점을 조금 중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선생님이 그 거창 고향이 거창이죠. 사실 제가 그 이단에 좀 관심이 있었고 거창이 아니고 창녕입니다. 창녕.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대한민국 이단사에 보면 제일 원조 가장 그 우리 어머니가 이순아라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 거창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있는 이만이라든지 제임에서 이게 다 그 뿌리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와 어떤 우리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서 아주 독특한 한국의 이단 문화와 이단 역사를 이끌어온 건 아닌가 싶은데 이 혹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런 특성, 좀 독특한 이런 것들과 한국 문화, 샤머니즘, 무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 개인적인 관심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속은 미신이기 때문에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건 미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고요. 개학기에도 선교사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학기 왔던 그 방문객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당신 미신이 생활 전반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이 그리고 뭐냐면 성사를 처음 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굿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특히 굿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에 너무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그 방문객이건 여성 선교사들이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 얘기하는 건 무속은 그야말로 귀신 성비에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많이 배제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너무 이렇게 이제 그 한국 개신교 입장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한국의 어떤 부족한 면을 많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교사들의 업적을 너무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화가 필요하다. 중화가? 예. 너무 이렇게 좀 그 한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다 책을 읽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어떤 기록도 읽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문객들이 기록한 거를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주장만 얘기를 하면 객관성이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문객들이 쓴 거를 제가 많이 참고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물론 문화가 천차만별이긴 하죠. 양반 문화도 있고 이렇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여와 천시 풍토가 너무 만연해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입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 했던 게 아니냐. 일지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티국스 노벨 일지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처증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으로 있는 것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을 해야 되는데 코를 베어버렸어요. 안에 코를 베어버려가지고 메리 커틀 박사가 지금 그 응급으로 그 코를 수술하고 있다. 어떻게 남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개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실제로 여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냥 중화해야라기보다는 당시에 실제로 그러지 않았나고 보여집니다.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 선생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그 자료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데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 연구가 잘 안 된 분야여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다루신 자료가 대부분 이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대구를 빼먹고 주로 이제 서울이나 주로 뭐 서울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 그게 특별한 뭘 대표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대구의 경우와 별로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식명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 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묻어두고 뭐 이화여대나 뭐 정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 자료를 택해 오셨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문제이긴 한데 선교의 문제를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일방적으로 뭐 그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그쪽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용자 입장. 이제 나는 그럴 단계는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았는가. 그 지성사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무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특별 순서로 노래하신 두 분 그 가사가 베어드 애니라고 하는 베어드 목사님의 부인이 쓴 가사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대구의 최초로 온 선교사거든요. 아담스 목사가 오기 전에 이미 대구에 와서 대구의 제일교회 터를 사고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물려주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대구에 이제 그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은 애니 같은 분은 물론 이제 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한글 학자입니다.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한글로 소설도 쓰고 한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그 찬송가 가사나 또 남긴 책이나 또 한글 배우는 그 자습서, 교습서, 그 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중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자기 문화를 혹은 서양 문화를 혹은 기독교 문화를 그냥 갖다 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벌써 한 발 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 많다.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글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다음에 연구비 받으시면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과 코멘트를 받고 다음으로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방금 그 김중순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이 한국 기독교를 연구한다면 한국 기독교가 가진 이런 보수성이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가지고 조선 500년의 그 근간이었던 유교적 전통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가장 먼저 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선비들이거든요. 그 성리학자들인데 이 사람 이 한국 기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한국 기독교가 가지는 이런 여러 보수성이 그 유교적 전통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어느 정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연구도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적인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남성들이 지식인들이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 우리가 처해진 상황 때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입장에 있었는데 후국 강병의 일환으로 우리는 뭐 했는가 하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식인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후국 강병의 일환으로 빨리 급성장했습니다. 지식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것하고는 조금 권상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본이 오고 위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 후국 강병의 일환이고 그 다음 또 일제강점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독립하자 하고 사는 거는 서양의 그런 어떤 교육의 힘,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빨리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그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거하고는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답이고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한 분 더 이렇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게 국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관점을 한번 들어보라는 이런 주문도 있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학 연구자는 아닙니다. 중국 고전문학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경규 선생하고 김종수 선생 교수들 일관되게 지적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발표하시면서 저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사벨 비숍 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오리엔탈리즘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피상적으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받은 느낌 이런 어떤 자료들만 갖고 어떤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지속해온 어떤 전통적인 가치, 그게 성리학이 되었든 유학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것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만났으며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 부국강병을 했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천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코멘트 제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총평 있으시겠습니다. 총평은 아니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의 준비해 주신 김양숙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선교 활동의 절대적인 가치, 외부의 다른 영향이나 이유 없이 그 자체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이제 넓혀놓으면은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나, 선교사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선교사들이 어떤 도구로 활용됐는지 하는 그런 면도 다른 학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싶습니다. 빨리 말씀드린 그 시대는 영토 확장주의 시대입니다. 영토 확장주의 시대의 그 개념이 선교사들에게도 심어져 있었던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한국을 자기가 쪼갈쪼갈 했죠. 이건 너하고 이건 우리가 하고.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정치적인 가치관의 일부가 종교적인 선교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그 한국 내에서의 선교 활동, 특히 여성들의 선교 활동, 20세기 초에 정말 안정되어 있던 우리 여성 사회, 일반 사회를 송돌제기 흔들어 놓고 전에는 밥도 같이 못 먹는데 이제는 막 상대하고 먹는 그런 시대로 전환한 그것을 물론 여자뿐만 아니겠지만 남자 선교사도 같이 했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여성 선교사들 지금은
생각해보면 정말 참 선구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누가 여성들이 특히 정말 미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디 미지에 상권에 들어가서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를 답습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국의 우환,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친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한 활동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개성신명, 개명 이런 교육기관들이 성립되고 동산명운도 물론 창립되었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만들어주신 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올해로서 강의는 끝나고 12월에 우리 음악회 하죠. 음악회 우리 전효수 또 김정환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시는 믿고, 언제입니까? 12월 16일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모임을 끝내셨는데 광고가 있어서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그 강연 얘기를 잠깐 되돌아가는 걸 배웅해 주신다면 한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선교사들이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이제 선교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회장님께서 평도하셨는데, 또 유교와 이제 기독교 선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많이 성장한 지역과 유교의 밀접한 상관관계, 그것도 이제 장로교가 가장 유교와 잘 조화가 됐다,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동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생활에서 보면 다른 교파에 비해서 장로교가 훨씬 전통적인 유교와 잘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그런 면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계 질서를 많이 강조한다든지 당회의 권위를 대단히 높게 인정을 해야만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인데, 한국교회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이제 그 선교설교 가서 힘들게 지낸 것 중에서 밤에 개가 짖는다, 그 다음에 구설이 들렸다 그런 얘기. 미국 개들은 짖지 않나 봐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다음 모임을 이제 연말 늘 일상으로 우리가 해오던 송년음악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저서 20여 년 전에 나온 타블라라사 2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일부 순서로 회장님의 저서 타블라라사 2의 출판 기념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조촐한 송년 음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임 끝난 뒤에 그날과 같이 의양관 교정 식당에서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